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숭실대학교에 대한 분석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숭실대학교에 내가 지원해도 되는지, 숭실대학교가 좋아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대학 라인 형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대학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주관적인 의견이 다소 들어간다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떻게 학생을 다르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교과, SSU 미래인재 전형의 종합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이상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는 어떤 생활기록부인지 지금 바로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보면은 SSU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이름이 지역균형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3배수가 이렇게 2배수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47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학교에서 추천만 받으면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추천 인원 제한은 없으니 어머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있고요.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전 과목,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융특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전 과목을 반영하면서 이수 단위를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즉 단위수가 높은 과목을 잘한 친구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문 경상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가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국어와 수학 그리고 사탐, 과탐 두 과목 평균을 본다라고 합니다. 한 과목도 아니고 두 과목 평균을 본다라고 해요. 즉 국어에서는 하나, 수학에서 하나, 과학탐구 사탐에서 두 과목 평균에서 두 개 합 6이라는데 탐구 두 과목은 두 과목 단순 평균을 의미하며 반올림 또는 절사를 하지 않음. 즉 1 더하기 2등급, 내가 1등급과 2등급을 받았으면 1.5등급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탐구 두 과목은 두 과목 단순 평균을 의미하여 반올림 또는 절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면, 자,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국어에서 3등급을 받게 되었고 탐구 두 과목에서 3등급과 4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3.5등급 더하기 3등급은 6.5등급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까다로운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점이, 이렇게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와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2.0등급이고 숭실대와 국민대학교에 안정적으로 교과를 하나 바치고 위로 쓰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디를 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탐구 두 과목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숭실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자, 위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건국대, 가톨릭대, 외대 등등등 정말 많은 학교가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숭실대학교를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탐구 한 과목을 더 공부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숭실대학교의 교과를 안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보다 수준이 조금 더 높은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에서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 이렇게 놓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탐구 두 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2.0등급 대학교를 쓸 거다 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대학교보다는 숭실대학교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고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N수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보단 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학을 못한다면 인문계열의 숭실대학교에 지원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등급으로 이렇게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진로 선택은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요 고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 역량의 전공적 합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년별로는 가중치는 없고요. 졸업생은 3학년 2학기 때까지만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숭실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일반 선택 과목 환산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 탐구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수와 석차 등급의 점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친구가 3등급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9점을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단위수에다가 우리 친구가 자연계열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0.15점을 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교과 이수의 단위 합을 나누게 되면 이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어와 영어와 수학과 자연계열이 들어가니까 사탐이 안 들어가니 과학 환산 점수를 한 후에 곱하기 8을 하면 일반 선택 과목의 4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B는 2등급, A는 1등급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는 여행지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 더하기 9.5 더하기 9.5를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나누기 3을 해서 평균 점수를 구한 후 곱하기 이수 단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8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이수 단위를 또 나누고 한다면 9.66666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본인의 진로 선택 과목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숭실대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는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숭실대학교가 친절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교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70% 컷이라는 것은 1등부터 100등 중에서 70등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등급을 보니까 2.2등급 때부터 다양하고요. 여기도 2.2등급 때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평균 점수 같은 경우는 93에서 94 정도가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잠깐 보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70컷이 굉장히 높아진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도고동문이나 중중이라든지 이렇게 여기는 좀 더 엄청 낮아졌고 여기는 엄청 또 높아졌네요. 그리고 국제법무 같은 경우는 94에서 87까지 떨어지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학과들은 조금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이번 연도에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균 93점에서 94점 정도가 안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92점도 있긴 있지만 어문계열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4점에서 한 95점 사이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선생님 인문계열의 2.1등급이랑 여기에 2.1등급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환산 점수의 차이가 조금 있다 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그리고 편차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건축학 같은 경우는 87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높은 걸 따지다 보면은 이렇게 정보통계나 의생명 같은 경우는 94점 중반대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편차가 너무 커서 몇 점 정도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이렇게 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인기학과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조금 의아해하죠. 그리고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87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아 올해는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88점, 작년과 한 5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통계나 의생명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숭실대학교의 SSU 미래인재 종합전형은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은 숭실대학교의 간판 전형이죠. 62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이렇게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수능 최저는 없는데 문제는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날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뭐 아주대 에이스도 그렇고요. 국민대 프런티어도 그렇고요. 참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도 있고요. 3번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SSU의 인문대학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주요 교과가 3.69, 2.99, 3.1, 4점대, 와우, 정말 3등급 때부터 4등급 때 친구들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1호 일본어는 주요 교과 최종 등록자가 이렇게 4.42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본어학과 이번에 괜찮지 않을까? 나 지금 한 3.9등급인데 한번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하고 넣었다간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SSU 미래인재 인문대학의 입시 결과인데요. 기독교, 국어 국문,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일본어. 우리가 아까 유심하게 본 일어, 일본어 학과입니다. 자, 일반고에서 2.0등급이면 SSU 넣을까? 라고 한다면 차라리 교과로 수능 최저 맞춰서 넣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2등급 때부터 3등급 때 중반 친구들이 인문에 지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4등급 5등급, 6등급 끝자락 여기는 뭘까? 라고 한다면 저는 외고의 영향을 이렇게 인문대학은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2, 3등급 그리고 외고에서 4, 5등급 중반 친구들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국어 국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평균이 3등급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평균 점수가 이렇게 일본어처럼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통은 일반고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외고에서 4등급, 5등급 때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 나와 있는 국어 국문과 여기 나와 있는 일어 일본은 지원자의 풀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특목고가 많고 여기는 특목고가 비록 적은데 등급이 안 좋은 특목고 친구들이 지원을 했고 일반고의 비중이 높고 일반고의 비중이 낮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고동문을 한번 볼까요? 도고동문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요 정도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평균이 이렇게 밑에 있네요. 그러면 이 도고동문의 인문대학은 일반고보다는 특목고가 더 많이 지원했구나 라고 평가하고, 그럼 영어 영문은요? 일반고가 더 많구나 라고 평가를 어머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단순 등급만 보고 나 3.9등급인데 일어 일본어 한번 넣어봐야지 아싸 개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 사회과학을 한번 볼까요? 법학과, 국어 국제법무, 사복, 행정, 정외, 정보, 언론 홍보, 평생교 다 비슷비슷한 등급대를 가지고 있고 어디가 특목고가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경영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경영학과를 한번 쭉 보십시오, 어머니.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글로벌 통상처럼 중간쯤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고 2점대 초반 친구들이 경영을 넣고 3등급부터 4등급 대 친구들까지 이렇게 경영을 넣었다고 하는데 3, 4등급의 경영을 넣은 친구들은 일반고일까요? 아니면 일반고 이상의 학교들일까요? 라고 한다면 전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머님께서 표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처 중소기업학과라는 것은 이렇게 평균이 중간쯤에 들어가 있는데 회계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겁나 위로 쏠려 있었죠. 즉 일반고 엄청 많은데 3등급 때 초중반 친구들의 특목고 친구들이 지원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의 비중이 상당수 높게 형성이 수학과 물리와 화학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3등급 언저리까지 들어온 친구들은 일반고 이상의 수준 높은 생활기록부를 가져온 친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공과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기계공, 건축, 실내건축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반고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지만 특목고 친구들도 예를 들어 지역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등급 대 중반이나 4등급 때까지도 합격을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머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어머니가 평균을 보면서 여기는 특목고랑 일반고가 비슷하게 들어갔구나, 여기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가 많이 들어갔구나, 여기는 일반고 바치네,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평가를 하면서 AI 융합은 특목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다 고루고루한 점수대를 가지고 왔구나 라고 이렇게 학과별로 평가를 해주시는 눈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숭실대학교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라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숭실대학교 SSU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2점 초중반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 학업 성취도, 전 과목을 통한 학업의 성실성, 이거 안 중요한 학교 없죠. 다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성실성, 출결, 봉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결이 안 좋은 친구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전공적합성과 자기 주도성인데요. 활동의 전공과 연계성 및 우수성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자, 숭실대학교의 학과들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시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학과가 아닌 조금 더 특수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 중소기업학과라든지 글로벌 미디어라든지 왜 이렇게 보편적인 학과가 아닌 특수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을까? 즉 활동의 전공의 연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래 나 벤처 중소기업 학과 넣어봐야지 라고 하는 건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학과별로 중요하게 전공에 연계된 전공의 활동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커리큘럼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내가 전공과 관련된 게 진짜 있어? 글로벌 미디어에 관련된 게 있어? 벤처 중소기업에 관련된 게 있어? 라고 평가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 고교 생활의 전반적인 목표 설정 과정과 노력, 과정을 이렇게 대놓고 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일반고 친구들 나열시키는 건가요? 과정 많이 잡아주세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과정을 작성해줘도 선생님이 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나열로만 써준 학교가 있어. 그거는 학교 탓이지. 나는 열심히 했지만. 이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와 성과라고 하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 흔히 국숭세단으로 불리는 이 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솔직히 완벽한 친구들은 없지요. 왜냐면 완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위로 대학교를 쓸 테니까요. 다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해보고 한계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그로 인한 성과가 있니 없니가 이 숭실대학교와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때 가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발전 가능성, 전형별 인재상에 기반한 종합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모집
자기소강 한번 봐보세요. 전형별로 인재상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맞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기소개서 작성 지침 준수 여부 평가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하니까 학구폭력 안 하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숭실대학교 SSU에 지원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공 과목과 전체 과목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게 숭실대학교에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고른 성적을 가지고 있대 내가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더 잘하니를 많이 물어보고,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활동 전공과 연계된 활동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자 한번 진짜 한번 어머님들께서 파악해보세요. 숭실대학교의 SSU 미래인재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와 국민대학교의 학과를 비교해보시면 정말 비슷하지만 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모집 단위의 커리큘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가 여기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게 숭실대 SSU 전형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면 숭실대 SSU랑 국민대 프론티어랑 면접 날짜가 겹쳐요. 면접 날짜가 11월 27일날 겹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숭실대가 더 중요하게 모집 단위의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연계된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별표.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별표 뺄게. 미완성된 결과물이 있다 혹은 끝까지 해결한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돌파해보는 시간을 3학년 때 해야 돼요. 특히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2학년 생기부에서 내가 미완성된 것들, 끝까지 해결해보지 못한 것들, 아쉬움이 드러난 것들, 호기심에서 끝난 것들, 그런 것들의 한계를 3학년 때 돌파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숭실대학교 자기소개서에서 나 이거 극복하려고 너네 학교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주간 정말 듬뿍 담겨서 SSU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많진 않지만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Always on your side, victory.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빅토리. 화이팅입니다.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죠? 화이팅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성인이에요.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시랩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